지오레비를 사기꾼으로 모는 년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 너 이년, 그 7억짜리 건물 혼자 삼키려는 수작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작은 아버지예요. 30년 만에 돌아왔다는 오빠한테 딱 하나만 확인해 보자고 했다가 저는 하루아침에 유산의 눈먼 년이 됐어요. 맞아요. 저는 아버지 임종자리에 나타난 오빠 손을 잡고도 끝내 울지 못한 못된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 49제를 지낸 날 저녁이었어요. 향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작은 집 마루에 친척들이 빙 둘러앉았고 병풍 앞 아버지 영정이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등에 꽂히는 눈초리들을 견디면서 웃는 낯으로 그 사람, 오빠라는 그 남자 잔에 소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비우고 내려놓은 소주잔 하나를 아무도 안 볼 때 행주에 돌돌 말아서 제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마당에 그 사람이 버리고 간 담배 꽁초까지 허리 굽혀 주었고요. 치마폭을 움켜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데 저는 그 잔을 품에 안고 도망치듯 작은 집을 나왔습니다. 상주 완장까지 차고 아버지를 보내드린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오빠가 사라졌던 그 30년 세월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느질이든 사람이든 삐뚤어진 건 뒤집어 보면 반드시 티가 난다는 아버지 말씀 하나 붙들고 온 집안을 상대로 혼자 싸워야 했던 50대 여자 성난주입니다. 저는 시장 골목에서 25년째 손바닥만한 수선집을 해요. 남의 옷 터진 데 꿰매고 줄어든 소매 늘려주는 게 제 밥벌이예요. 그런데 재작년부터는 가게 문을 반나절밖에 못 열었어요. 82 되신 아버지가 우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2년을 제 손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항암 주사 맞는 날이면 새벽부터 죽 끓여서 보온병에 담고 수납창고 앞에서 번호표 지고 동동거리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어요. 저한테 오빠가 하나 있긴 했어요. 근데 30년 전에 사라진 오빠는 있어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아버지는 이제 손 쓸 데가 없다는 말을 듣고 병실에 누우셨습니다. 가습기에서 뿌연김이 오르고 링거액 떨어지는 소리만 뚝뚝 울리는 조용한 병실이었어요. 저는 밤마다 보호자 침대에 앉아서 아버지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 야윈 손을 잡고 있으면 손끝에서 인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구두신 골목에서 40년 동안 도장포를 하셨거든요. 복인당 복복자에 도장 인자, 하얀 러닝쇼츠 바람에 돋보기 걸치고 사각사각 조각할 소리를 내면서 평생 남의 이름만 새기고 사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한테 입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장 하나에 그 사람 평생이 들어있다. 함부로 찍는 거 아니다. 어릴 땐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예사로 흘려들었어요. 오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석진태. 저보다 3살 후의 오빠는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요. 사채까지 얹힌 빚쟁이들이 밤마다 복인당 유리문을 쾅쾅 두드리던 그해 겨울, 오빠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리되면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소식 한 줄이 없었어요. 엄마는 12년 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병실 문만 바라보셨어요. 그 문으로 아들이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끝내 못 보고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는 대신 도장을 파셨어요. 해마다 설이 오면 제일 좋은 해양목을 골라서 아들 이름 석자를 새기셨습니다. 석진태. 그리고는 그 도장을 서랍에 넣으면서 그러셨지요.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지 이름 도장부터 지어줘야지. 자네가 도장이 있어야 뭐라도 다시 시작하지. 복인당 서랍 속에 그렇게 판 도장이 꼭 30개 쌓여 있었습니다. 30년이니까요. 병실에서도 아버지는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면 자꾸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진태 왔냐? 하시면서요.
제가 "아버지 저예요 난주." 하면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그려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이 어찌나 아픈지 병실 화장실에서 수돗물 틀어 놓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먼저 작은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야겠네요. 아버지한테는 하나뿐인 동생 석을수라고 있어요. 젊어서부터 노름에 손을 대서 형님 주머니를 제 지갑처럼 알던 양반인데 몇 해 전엔 도박빚 갚아달라고 복인당 바닥에 들어눕는 통에 아버지가 니놈하고는 이제 남남이다. 하고 발길을 끊으셨어요. 아버지 편찮으신 2년 내내 병문안 한 번을 안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날 저녁 병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형님, 진태를 찾았습니다. 형님 아들이 진태가 살아있었어요. 숨이 턱에 차서는 흥신소에 500만 원이나 주고 전국 팔도를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작은아버지 등 뒤에서 웬 남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삐끗한 머리에 볕에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에 낡은 점퍼 차림의 초로의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아버지 침대 앞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태예요. 이 불효자식이 인제 왔어요. 병실이 뒤집어졌어요. 소식 듣고 달려온 큰 고모가 그 남자를 부여잡고 진태야, 진태야 목을 놓았습니다. 사촌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그 좁은 병실이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됐고요. 저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꿈에서라도 한 번 보고 싶던 오빠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기다리다 못 보고 간 아들이잖아요. 눈물이 핑 도는데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뻗어서 그 사람 왼손을 마주 잡았어요. 그런데요, 손목 안쪽이 매끈했어요. 제 기억 속 오빠 왼 손목 안쪽엔 소승달처럼 굽은 화상 흉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흉터는 손목이 아니라 손등에 그것도 자로 그은 것처럼 일자로 나 있었습니다. 30년이면 흉터도 자리를 옮기나? 막일을 오래 하면 새 흉터가 옛 흉터를 덮기도 하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우겨봤어요. 이 경사스러운 날에 그런 생각부터 하는 제가 죄스러워서요. 그때였어요. 내내 감겨있던 아버지 눈이 힘겹게 떠졌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30년을 기다리고 기다린 아들 얼굴을 한참, 아주 한참 올려다보셨어요. 그리고는 마른 입술을 달싹여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구시오? 순간 병실 공기가 쨍하고 얼어붙었어요. 큰 고모가 얼른 아버지 손을 감싸쥐었어요. 아이고 오라버니 정신이 흐려져서 그래요. 선망이에요 선망. 이 사람 진태예요. 오라버니 아들 진태. 그러면서 울음소리가 아까보다 배는 커졌어요. 아들도 못 알아보는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다들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만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 울음바다 한가운데서 저 혼자만 자꾸 그 사람 왼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지 이름 도장부터 지어줘야지. 그래, 도장. 아버지가 30년을 기다린 게 바로 이 순간이잖아요. 정신이 잠깐이라도 돌아오실 때 그 도장이 아버지 손에 있어야 아버지가 당신 손으로 직접 아들한테 건네주실 거 아니에요. 저 울음바다에 낄 수 없는 저한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했고요. 저는 코트를 챙겨들고 슬그머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한방눈이 퍼붓는 밤거리를 걸어서 불 꺼진 복인당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서랍 속에서 30년째 주인을 기다리는 그 30개의 도장을 가지러요. 복인당 골목에 들어서니 눈발이 더 굵어져 있었어요. 셔터 자물쇠에 열쇠를 꽂는데 손이 몇 번을 헛돌았어요. 드르륵. 셔터를 올리고 형광등을 켜니까 불이 두어 번 깜빡거리다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은 바깥보다 더 추웠어요. 그런데도 그 알싸한 인주 냄새는 그대로더라고요. 40년 묵은 냄새는 추위도 못 이기나 봐요. 유리 진열장 외에는 아버지가 닥담한 걸레가 그대로였어요. 작업대에는 조각칼들이 크기대로 나란히 누워 있었고요.
아버지가 입원하시던 날 아침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작업대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도장 30개가 두 줄로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전부 같은 이름이었어요. 석진태, 석진태, 석진태. 맨 뒷줄 도장은 손때가 묻어서 까맣게 반질거리는데 맨 앞에 것은 아직 나무향이 가시지도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30년이 그 서랍 안에 서 있었어요. 저는 제일 새 도장 하나를 꺼내서 손수건에 쌌어요.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가게를 나오는데 눈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병원에 돌아오니 새벽이었어요.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작은 아버지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제 집에 가서 눈 좀 붙여라. 진태가 왔는데 뭐가 걱정이냐? 3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하루아침에 보호자가 되고 2년을 병실에서 산 딸은 손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버지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하니까요. 그 남자도 매일 왔습니다. 오면 침대맡에 앉아서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고 눈물을 훔쳤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는 건 병실에서 제일 크게 우는데 아버지 몸에는 손 한 번을 안 대는 거예요. 가래 끓는 소리가 나도 등 한 번을 안 쓸어드려요. 기저귀 갈 때가 되면 슬그머니 복도로 나가고요. 2년 병수발에 이골이 난 제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이불위에서 아버지 손가락이 꼼지락거렸어요. 정신이 잠깐 돌아오신 거예요. 저는 얼른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 도장을 아버지 마른 손바닥에 쥐어드렸어요. 아버지, 오빠 도장이에요. 아버지가 오래 파신 거. 이제 아버지가 직접 주세요. 아버지 손가락이 도장을 더듬더듬 감쌌어요. 그리고는 힘겹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 남자를 찾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눈은 저한테 와서 멎었어요. 한참을 저만 보셨어요. 마른 입술이 몇 번 달싹였는데 소리는 끝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도장진 손을 가슴께로 끌어안고 다시 잠드셨습니다. 저는 그 앙상한 손등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줄을 못 넘기셨어요. 새벽 4시였어요. 심전도 소리가 길게 늘어지고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연락받은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작은아버지가 그 남자 등을 떠밀어서 머리맡에 세웠어요. 장남이 임종을 지켜야 한다면서요. 저는 발치로 밀려나서 아버지 발을 감싸쥐었어요. 2년 동안 밤마다 주물러 드리던 그 발이요. 벌써 얼음장 같았어요. 아버지는 새벽 5시 10분에 눈을 감으셨어요. 그 순간까지도 도장친 손은 가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염을 하는데 장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고인이 손에 뭘 꼭 쥐고 계신다고요. 펴보니 그 도장이었어요. 저는 도로 지어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도장은 아버지랑 같이 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남자가 쌍주 완장을 찼어요. 작은 아버지가 손수 완장을 채워주면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우리 진태가 맞상주 노릇을 해야 형님이 편히 가신다고요. 조문객들도 빈소에 들어서면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아이고, 장남이 살아 돌아와서 고인이 여한이 없으시겠다고요. 향 연기랑 국화 냄새 사이에서 작은 아버지는 그 남자 팔을 붙들고 다녔어요. 우리 진태라고. 내가 흥신소까지 사서 찾아낸 우리 장족하라고. 조문은 사람마다 붙잡고 그 얘기를 12번도 더 했습니다. 저는 사흘 내내 주방에 있었어요. 육개장 나르고 그릇 치우고 상 닦고요. 사촌 언니가 지나가면서 너는 좋겠다 오빠 찾아서 그러는데 저는 웃지도 못하고 고무장갑만 벗었다 꼈다 했습니다. 부의금함 열쇠는 작은아버지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발인 전날 새벽이었어요.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에 그 남자가 구석상에서 늦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육개장에 밥을 말아서 허겁지겁 떠넣는데 상을 치우던 제 발이 그 앞에서 멎었어요. 오른손이었어요. 우리 오빠는 왼손잡이였거든요. 어릴 때 밥상에서 왼손으로 젓가락을 쥐었다가
아버지한테 혼나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숟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긴 30년이에요. 세상 풍파에 밥 먹는 손 하나 바뀌는 게 대수겠어요. 저는 또 그렇게 저를 다독이면서 상을 마저 치웠어요. 발인 날 아침에 관이 나갔습니다. 그 남자가 영정을 들고 앞장을 섰어요. 아버지는 한쯤 유골이 되어서 12년 만에 엄마 곁으로 가셨어요. 두 분이 밀린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사무제까지 지내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앞서 걷던 작은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이번 주말에 다들 작은 집으로 모여라. 형님들 정리할 게 남았다. 정리라는 그 말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 주말에 검은 옷을 다시 꺼내 입고 작은 집 대문을 밀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대뚜루에 신발이 그득했어요. 안방문을 여니까 친척들이 교자상에 빙 둘러앉아 있었어요. 상석에는 작은아버지가 앉았고 그 옆이 그 남자 자리였어요. 명절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바로 그 자리요. 방바닥에는 믹스커피 잔이 돌고 있었어요. 곡소리 거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방안 공기가 벌써 딴 세상이더라고요. 작은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상우에 척 올렸습니다. 복인당 그 상가주택 말이다. 재개발조합에서 감정가 7억이 나왔다. 분양 신청이 2달 남았으니까 그 안에 상속 등기 마치고 건물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이 제값이야. 7억. 아버지 49제도 안 지났는데 그 방에서 제일 크게 울리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7억이면 어디 아파트가 몇 채냐. 누구는 부럽다 하고 누구는 형님이 자식복 하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데 상우에 놓인 그 서류 봉투에서 눈을 안 떼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작은아버지, 아버지 유구람 옹기도 안 가셨는데 벌써 가게 얘기부터 하세요? 전설함은 살아야지. 진태도 30년을 밖으로 떠돌다 왔는데 자리 잡을 미처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게 형님 뜻이다.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빠가 왔으니 이제 집안 큰일은 오빠가 알아서 할 거라고요. 저 하나만 빼고 다들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법무사도 벌써 알아봤다고 했어요. 자식이 남매 둘이니 법대로 반씩이라고요. 3억 5천씩이라고요. 부장만 찍으면 금방이다. 도장이라는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귀에 박혔어요. 며칠 뒤였어요. 가게를 정리해야 하니 복인당으로 나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고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작은아버지랑 그 남자가 벌써 와 있었어요. 겨울 햇살이 유리문으로 비껴 들어와서 먼지가 뿌옇게 떠다녔어요. 그 남자는 아버지 작업대를 치우는 중이었어요. 40년 손때 묻은 조각칼들을 한 움큼씩 집어서 종이상자에 던져놓더라고요.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쨍그렁 쨍그렁 났어요. 인주함도 돋보기도 다 그 상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그 남자가 상자를 발로 쓱 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깟 칼이며 돌이며 고물상 부르면 얼마나 쳐준대? 고물상이요. 아버지가 평생 밥 벌어먹은 연장을요. 이름 하나 새길 때마다 돋보기 너머로 숨을 참으시던 그 칼들을요. 저는 성큼 다가가서 그 상자를 두 팔로 안아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안 울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도 아까웠어요. 그때 그 남자가 작업대 아래 서랍을 드르륵 열었어요. 도장들이었어요. 아버지가 해마다 파신 아들 이름 도장이요. 한 개는 아버지 건에 넣어드렸으니 29개가 남아 있었지요. 그 남자가 그걸 한참 내려다보더니 픽 웃었어요. 이건 또 뭐하러 이렇게 잔뜩 파놨대? 숨이 턱 막혔어요. 그거 당신 이름이잖아요. 당신 돌아오면 지어주려고 늙은 아버지가 설마다 한 개씩 파신 30년이잖아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이상하게 입이 안 떨어졌어요. 이 사람한테는 말해봤자 안 통했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대신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오빠, 나 하나만 물어볼게. 오빠 흉터 왼 손목 안쪽에 있지 않았어? 소송달 모양으로.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랍부에서 그 남자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야, 30년 막리를 해봐라. 흉터가 흉터를 덮지. 별걸 다 기억하네. 작은아버지가 벌컥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가 하고 싶어서 그러냐? 내가 진태 데리고 목욕탕까지 갔다 왔다. 왼손에 된자국 있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냥 물어본 거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손목 안쪽이냐는 제 말에는 누구도 대답을 안 했어요. 왼손에 된 자국이 있다는 소리만 두 번, 세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저는 조각할 상자를 안고 제일 먼저 가게를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상자를 안방 문가부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장독문을 열었어요. 이불 밑에 깊숙이 넣어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기니까 누렇게 바랜 비늘이 바스락거렸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아버지가 복인당 유리문 앞에 서 계셨어요. 까까머리 오빠는 그 옆에서 눈이 부신지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고요. 몇 장을 더 넘기니까 그 사진이 나왔어요. 제 국민학교 입학식 사진이요. 복인당 앞에서 찍은 거예요. 한복 입은 엄마랑 양복 저고리 걸친 아버지 사이에서 저는 새 가방을 메고 서 있고 10살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사진 속 오빠 왼 손목에 허연 자국이 보였어요. 소승달 모양으로요. 그 전에 겨울 일이었어요. 안방에 석유 골로를 피워놓고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7살짜리가 뭘 안다고 골로 옆에서 까불다가 팔팔 끓는 양은 주전자를 건드렸어요. 주전자가 제 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오빠가 몸을 던져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끓는 물은 오빠 왼 손목 안쪽으로 쏟아졌어요. 살이 벌겋게 익고 물즙이 잡히는데 오빠는 울지도 않았어요. 된장 바른 손목을 붙들고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난주야, 네가 아니라 내가 돼서 다행이다. 그 자리가 아물면서 초승달처럼 굽은 흉터가 됐어요. 그 흉터는 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흉터를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모양도 자리도 깊이까지도요. 사진을 보다가 휘바람 생각도 났어요. 오빠는 골목 어귀에서 저를 부를 때 꼭 휘바람을 불었어요. 높게 한 번 길게, 낮게 한 번 짧게. 그 두 마디가 들리면 저는 숙제하다 말고 뛰어나갔어요. 아버지 몰래 만화방 가는 신우였거든요. 세상에 그 두 마디를 아는 사람은 오빠랑 저 둘뿐이에요.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제 남편 백승태는 보일러 설비 기사예요. 30년을 남의 집 보일러 고치면서 산 무뚝뚝하고 조용한 사람이지요. 남편이 앨범이랑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산 사람 잡지 마라. 30년 만에 온 사람 자꾸 몰아세우면 당신만 이상한 사람 된다. 저는 흉터 얘기를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 사람마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정말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며칠 뒤에 큰 집에서 다시 모였어요. 등기 서류가 어디까지 됐는지 상의한다고요. 고모까지 오셔서 저녁상에 차려줬어요. 상머리에서 저는 넌지시 불었어요. 오빠, 원래 왼손잡이였잖아? 언제부터 오른손으로 먹었어? 그러니까 그 남자 숟가락이 허공에서 잠깐 멈췄는데 고모가 냉큼 받았어요. 얘는 그 시절에 왼손잡이는 다 맞아가면서 고쳤어. 네 오래비도 국민학교 때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고쳤잖니. 별걸 다 트집이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그 시절엔 다들 그랬으니까요. 저는 또 말문이 막혔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자꾸 손이 떨렸어요.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휘바람이요. 저는 수돗물 소리에 섞어서 그 두 마디를 불어봤어요. 높게 한 번 길게, 낮게 한 번 짧게. 등 뒤가 조용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남자는 과일 접시 앞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눈길 한 번을 안 주더라고요. 한 번 더 불었어요. 그제야 그 남자가 저를 힐끗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응? 무슨 노래야 그거?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흉터는 세월 탓을 하면 돼요. 젓가락은 시절 탓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 휘바람은요? 세상에 오빠랑 저 둘만 아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도 고모도 모르는 거라고요. 저는 행주에 손을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냈어요. 저기 오빠, 우리 유전자 검사 한번 하자. 요즘은 간단하대. 상속 절차에 서류료도 쓰고. 그럼 깔끔하잖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작은아버지가 밥상을 콱 내리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쥐오래비를 사기꾼으로 보는 년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 너 이년 그 7억짜리 건물 혼자 삼키려는 수작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거실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사촌들이 혀를 찼어요. 고모도 제가 너무했다고 했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냐고요. 그 방에서 저는 순식간에 아버지 유산에 눈이 뒤집힌 년이 됐어요. 그때 그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에요, 작은아버지. 그래요. 30년 만에 나타난 내가 죄인이지요. 나는 내 목 필요 없어요. 검사도 받을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상처받은 얼굴로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건 진짜 네가 두 번 죽는 거다. 친동생한테 사기꾼 소리 듣고 검사까지 받으면 그게 사람 사는 거냐? 친척들이 다들 그 남자 등을 쓸어줬어요. 아이고, 진태가 속이 저렇게 깊다. 동생이 저러는데도 지 몫을 내놓는단다. 다들 그러면서 저를 흘겨봤어요. 근데 저는요, 그 장면이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었어요. 검사 받겠다는 사람 따로 있고, 한사코 막는 사람 따로 있고요. 검사 한 번이면 끝날 일을 놓고 왜 저 야단인지요?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한다고 고모가 화제를 돌렸어요. 을수야, 네가 그래도 조카 찾는다고 고생 많았다. 그런 얘기 끝에 고모가 무심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을수야, 너 한 3년 전인가? 어디 병원이라면서 전화 왔다고 하지 않았니? 잘못 걸린 전화라고 했던가? 작은아버지 낯빛이 확 변했어요. 무슨 헛소리야. 그런 적 없어. 딱 잘라 말하는데 목소리가 반박자 빨랐어요. 병원이라는 말에 왜 저렇게 정색을 하는지 저는 그저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코트를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혀차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어요. 수선집에서 재봉틀을 아무리 밟아도 그 소리가 귀에서 안 지워졌어요. 지 오래비를 사기꾼으로 보는 년, 그 말이 며칠을 귓가에 붙어 다녔어요. 미싱을 밟다가도 실밥을 뜯다가도 문득문득 손이 멈췄어요. 그러던 오후에 수선집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빠와 작은아버지였어요. 뒤에는 양복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법무사라고 했어요. 2평짜리 가게가 꽉 찼어요. 작은아버지가 재봉틀 위에 서류를 척 올려놓더라고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기다 인감 찍어라. 인감 증명서도 떼우고.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졌어요. 안 찍으면 소송 간다. 소송 가면 변호사비에 세월에 네 목까지 줄어들어. 진태는 지목도 다 내놓겠다는데 니는 뭐가 잘나서 유세냐? 법무사는 민망한지 헛기침만 했어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세 사람이 문을 밀고 나갔어요. 근데 유리문이 다 안 닫혔던 모양이에요. 문 밖에서 낮게 주고받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어요. 작은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니는 5천이면 감지독지지? 나머지는 진태 찾아준 내 사례비다. 손에 쥐고 있던 쪽가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례비요? 조카목 3억 5천을 놓고 사례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5천이면 감지 덕지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 남자는 대꾸 한마디가 없었고요. 친오빠라면요. 30년 만에 돌아온 친아들이라면요. 지아버지 유산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아버지 가시던 나이도 안 울었어요. 사기꾼으로 모는 년 소리를 듣고도 안 울었어요.
근데 그 밤엔 북이 터지듯이 쏟아졌어요. 흉터 얘기부터 다 했어요. 7살 겨울 얘기, 오빠 손목에 잡히던 물집 얘기, 휘바람 얘기, 그리고 아까 문틈으로 들은 그 소리까지요.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만에 나온 남편 손에 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38만 원이야. 내가 알아봤어. 머리카락이나 침 묻은 물건이면 진짜 검사가 된대. 저는 봉투를 받지도 못하고 남편 얼굴만 봤어요. 여보, 당신 너로 이상한 사람 될 거라고 해서 미안해. 나는 당신을 믿어. 오빠가 남긴 그 흉터를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 기름때 밴 투박한 손이 그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줬어요. 30년을 무뚝뚝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 밤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끌어안고 울면서 생각했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 사람 몸에서 나온 거요. 머리카락이든 침이든요. 그리고 마침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49제요. 49제를 지낸 날 저녁이었어요. 향냄새가 제 가시져 하는 큰 집 마루에 친척들이 빙 둘러앉았어요. 병풍 앞에서 아버지 영정이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저를 보는 눈초리들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지 오빠를 사기꾼으로 모는 년이 무슨 낯짝으로 왔냐는 눈들이요. 저는 그 눈초리들을 다 받아내면서 웃었어요. 지난번엔 제가 경솔했다고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고개까지 숙였습니다. 작은 아버지 얼굴이 그제야 풀렸어요. 그래,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다음 주에 도장 찍는 거다. 저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웃는 낯으로 그 남자 잔에 소주를 채웠어요. 한 잔, 두 잔, 석 잔. 그 남자가 비우고 내려놓은 소주잔 하나를 저는 상을 치우는 척하면서 행주에 돌돌 말았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제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마당에 그 남자가 버리고 간 담배 꽁초까지 허리 굽혀 주었어요. 치마폭을 움켜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심장 뛰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어금니를 꽝 불었어요. 저는 그 잔을 품에 안고 도망치듯 작은 집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다 빠져나와서야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도장은 함부로 찍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확인해 보려고요. 확실한 사람인지 아닌지요. 다음 날 저는 가게 문을 안 열었어요. 소주잔이랑 담배꽁초를 신문지에 겹겹이 싸고 제 머리카락을 뽑아서 같이 챙겼어요. 그리고 첫 차를 타고 시내 유전자 검사소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으니까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검사소는 여느 사무실 같았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신문지 꾸러미를 풀어놓는데 직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봤더라고요. 이런 물건 들고 오는 사람이 저 하나가 아닌가 봐요. 신청서 관계란에 저는 또박또박 적었어요. 친남매 확인이요. 남편이 준 봉투에서 38만 원을 꺼내냈어요. 결과는 2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2주가 제 인생에서 제일 길었어요. 수선집에 앉아 있어도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바짓단을 줄이다가 바늘에 손끝을 찔렀는데 피가 맺히는 걸 보고야 알았어요. 아픈 줄도 몰랐던 거예요. 밤에는 천장만 보다가 새벽 늦게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 와중에 작은아버지 문자는 꼬박꼬박 왔어요. 인감증명서 뗐냐, 도장 준비됐지, 토요일이다 잊지 마라. 저는 꼬박꼬박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작은아버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뵐게요. 문자 누르는 손은 떨리는데 글자는 세상 태어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2주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뭘 빌어야 할지를 몰랐어요. 저 사람이 진짜 오빠면 저는 피부치를 사기꾼으로 본 몹쓸 동생이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어야지요. 근데 가짜면요? 제 눈이 맞았다는 건데 그럼 우리 오빠는 여전히 소식도 없는 거잖아요.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이었어요. 2주가 되던 날 수선집에 등기가 도착했어요. 봉투가 빳빳했어요. 저는 차마 가게 안에서 못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장 골목 모퉁이에서 봉투를 뜯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종이가 찢어질 뻔했어요. 글자들이 눈에 안 들어오다가 딱 한 줄에서 멈췄어요.
의뢰 시료 간 친남매 관계가 성립할 확률 0%. 0%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놀라서 저를 부축했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분해서 나는 눈물인지 서러워서 나는 눈물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 종이 한 장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 남자는 오빠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이랑 머리를 맞댔어요. 이 종이 한 장 들고 소리부터 지르는 건 하수예요. 저쪽에서 시료를 바꿔치겠다고 우기면 그만이거든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다음 날 남편이 반차를 내고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가 검사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수술 받으신 병원에 조직 검체가 보관됐을 겁니다. 그걸로 정식 대조하면 누구도 토를 못 답니다. 아버지 2년 모시고 다닌 그 병원이요. 수술 동의서에 제 이름 쓰고 결과 들으러 복도를 뛰어다니던 그 병원이요. 그 2년이 이렇게 아버지를 지키는 데 쓸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절차를 밟았어요. 병원에 보관된 아버지 조직이랑 그 남자 시료를 정식으로 대주했어요. 감정서가 나왔어요. 친자관계 불성립.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저는 그 길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담당 형사가 검사지 두 장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내둘렀어요. 요즘 이런 상속 사기가 덜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날인 날짜랑 장소를 묻더라고요. 토요일 오전 10시요. 복인당. 아버지 가게예요. 형사가 수첩을 덮으면서 그랬어요. 그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겨울해가 벌써 지고 있었어요. 저는 끝까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친척 누구한테도요. 낌새를 채면 다 빠져나갈 테니까요. 금요일 밤에 작은 아버지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복인당이다. 형님 가게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자. 저는 장롱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손수건에 곱게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 옆에 검사지 두 장이 든 봉투를 나란히 눕혔지요. 토요일 아침 복인당 골목에는 겨울볕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셔터는 벌써 올라가 있었어요. 유리문을 미니까 안에 사람이 가득했어요. 법무사가 진열장 위에 서류를 펴놓고 있었고 고모랑 사촌들이 벽 쪽에 둘러섰어요.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왔냐? 도장 가져왔지? 네, 가져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 꾸러미를 꺼내서 진열장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근데 그 전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40년 동안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도장 하나에 그 사람 평생이 들어있다. 함부로 찍는 거 아니다. 작은 아버지 비간이 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한 사람한테만 찍으려고요. 저는 봉투에서 종이 두 장을 꺼내 유리 진열장 위에 내려놨어요. 하나는 저 사람이랑 제가 남남이라는 검사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저 사람 아버지가 아니라는 감정서예요. 병원에 남아있던 아버지 몸으로 직접 대조한 거예요. 가게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남자 낯빛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유리문 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문을 확 잡아당기는데 문 밖에 서 있던 양복 두 사람이 그 어깨를 잡았습니다. 노관철 씨죠? 같이 좀 가시죠. 노관철. 그 이름 석자에 친척들이 얼어붙었어요. 노관철이 누구야? 진태가 아니고? 웅성거림이 비명처럼 커졌어요. 고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작은 아버지가 진열장을 내리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조작이요. 그깟 종이 쪼가리 다 조작이라고. 형사들은 작은 아버지한테도 같이 가주셔야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저는 아버지 의자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 인감도장은 끝까지 손수건 밖으로 안 나왔어요. 수사는 일사천리였어요. 담당 형사가 조사 내용을 알려줬어요. 노간철은 작은아버지 노름판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도박빚이 4천이었대요. 키랑 눈매가 오빠 젊을 때랑 얼핏 닮아서 골랐다고요. 석 달 동안 우리 집안 족보며 복인당 내력이며 달달 외우게 시켰대요. 목순 5천.
나머지 3억은 작은아버지 거였고요. 흥신소에 줬다던 500만 원은 알고 보니 그 사람 선금이었어요. 흉터 얘기도 나왔어요. 작은아버지는 왼손에 화상 자국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았대요. 어디에 어떤 모양인지는 몰랐고요. 그래서 노관철 손등에 원래 있던 칼자국을 그냥 화상 자국이라고 우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단둘만 아는 휘바람은요. 돈으로도 석 달 과외로도 안 내는 거였고요. 거기까지 듣고 일어서려는데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작은아버지 통화 기록에서 3년 전 기록이 하나 나왔대요. 남쪽 항구 도시에 있는 유형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요. 석진태 님이 위독하시다고 연고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걸려온 전화에 작은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고 끊었대요. 그런 조카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우리 오빠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작은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도 저한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지워버렸어요. 죽은 사람은 돌아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짜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재판정에는 고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3년 전에 을수가 병원 전화 받는 걸 옆에서 봤다고요. 잘못 걸린 전화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말하던 고모가 피고인석을 돌아보면서 무너졌어요. 을수 이놈아, 그 전화가 그거였냐? 그게 우리 진태였냐? 법정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번엔 진짜 울어야 할 울음이었어요. 선고가 났어요. 작은아버지 징역 2년 6개월 실형, 노관철 징역 1년 6개월. 방청석에 있던 작은아버지 아들이 고개를 못 들었어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부끄럽다고요. 친척들도 그날로 다 등을 돌렸습니다. 몇 주 뒤에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난주야, 탄원서 한 장만 써줘라. 늙은이 여기서 죽게 생겼다. 너희 아버지 재산은 진에게 해줘라. 저는 딱 한 번 면회를 갔습니다. 제수복을 입은 작은아버지가 아크릴판 너머에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았어요. 난주야, 내가 잘못했다. 피부치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피부치요. 저는 수화기를 굳혀쥐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3년 전에 그러셨죠. 그런 조카 없다고. 저희 집에도 이제 그런 작은아버지 없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등 뒤에서 아크릴판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 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 이겼는데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두 사람은 벌을 받았어요. 재산도 지켰어요. 근데 눈을 감으면 자꾸 그 말만 맴돌았어요. 3년 전 유형병원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오빠는 어디서 어떻게 30년을 살다 간 걸까요? 담당 형사가 수사 기록에서 정리한 종이 한 장을 건네줬어요. 오빠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병원 이름이랑 주소였어요. 남쪽 끝 항구 도시였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남편이랑 첫 기차를 탔어요. 5시간을 달렸어요. 수사 기록에 적힌 오빠의 30년은 몇 줄이 안 됐어요. 조선소, 하청, 용접공 그게 다였어요. 28의 야반도잔 서울 청년은 항구도시 조선소에서 30년을 색가루 마시면서 살았어요. 사채빚을 다 갚는 데만 10수년이 걸렸대요. 그러고도 안 돌아왔어요. 아니요,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폐가 굳는 병이 왔어요. 용접 불티랑 색가루가 30년 쌓인 폐였어요. 유황병원에서 인원을 앓다가 3년 전에 눈을 감았어요. 55이었어요. 연고자가 없다고 무연고로 처리돼서 시립 추모병원에 모셔져 있었고요. 연고자가 왜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제가 있었는데요. 전화 한 통을 그렇게 끊어버린 사람 때문에 우리 오빠는 서류상 혈혈 단신이 된 거예요. 요양병원 원무과에 갔습니다. 석진태라는 이름을 대니까 나이 지긋한 직원분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한참 봤어요. 그러더니 안쪽 창고에서 종이상자 하나를 안고 나왔어요. 먼지 닦은 자국이 남아있는 상자였어요. 환자분이 가족이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3년을 못 버렸네요. 언젠가는 오실 것 같아서요. 직원분이 오빠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말수가 없고 조용한 환자였대요.
숨이 차서 10걸음 걷고 쉬고 또 10걸음 걷고 쉬면서도 꼭 창가까지 가서 항구 쪽을 내다봤대요.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었대요. 가족이 오면요, 그때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상자를 받아 안고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상자가 가벼웠어요. 한 사람의 30년이라기엔 너무 가벼웠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제일 위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복인당 앞에서 찍은 제 국민학교 입학식 사진이요. 우리 집 앨범에 있는 거랑 같은 사진인데 오빠 것은 모서리가 하얗게 달아서 보풀이 일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꺼내봤으면 사진이 이렇게 달아요. 사진 밑에는 편지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세어보니까 17통이었어요. 전부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고 우표까지 붙어 있는데 한 통도 붙이질 못한 거예요. 첫 통은 도망간 이듬해 거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꼭 정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30년 전 그 쪽지랑 똑같은 말로 시작했어요. 명절마다 쓴 편지도 있었어요. 난주, 너는 시집을 갔겠구나. 엄마 무릎은 좀 어떠시냐? 엄마 좋아하시는 동백기름을 사뒀다는 편지도 있었어요. 엄마는 그 편지가 쓰이기도 전에 벌써 세상에 안 계셨는데도요. 편지마다 끝에는 같은 말이 적혀 있었어요. 아직 멀었다. 조금만 더 모으면 간다. 봉투들 밑에 우체국 통장이 한 권 있었어요. 첫 장을 펼치니까 볼펜 글씨로 6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빚 갚아드릴 돈 10,000원, 20,000원, 어떤 달은 5,000원. 30년째 숫자가 깨알같이 이어지다가 마지막 잔액에서 멈춰 있었어요. 3,700만 원이요. 그리고 맨 밑에 마지막 편지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글쎄 힘이 없어서 색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난주야, 네가 평생 미안해할까 봐 말을 못했다. 이 왼손 흉터는 흉이 아니고 내 동생 지킨 훈장이다. 오라비가 아직 빈손이라 못 간다. 3천만 더 모으면 그때는 아버지 가게 앞에 떳떳하게 설게. 저는 병원 로비에서 그 편지를 끌어안고 소리내서 울었어요. 남편이 제 등을 두드리다가 같이 울었어요. 미워서 안 온 게 아니었어요. 미안해서 못 온 거예요. 30년을요. 시립주무원 무연고 봉안당에 오빠가 있었어요. 손바닥만한 이름표 하나였어요. 석진태.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골함을 두 손으로 받아 안았어요. 오빠, 이젠 집에 가자. 절차를 밟아서 오빠를 아버지 곁으로 모셨습니다. 봉헌식 날 저는 아버지 서랍에 남아있던 도장 29개를 유골함 곁에 나란히 세웠어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를 더 놓았어요. 제가 아버지 조각칼로 사흘밤을 서툴게 판 31번째 석진태였어요. 파다가 손을 2번이나 베었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버지 자리랑 엄마 자리랑 오빠 자리가 나란해졌어요. 그 앞에 서니까 그날 병실 생각이 났어요. 누구세요? 하시던 아버지요. 다들 정신이 흐려지셨다고 울었지요. 아니에요. 그날 그 병실에서 정신이 흐렸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이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아버지 눈만 안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을 끝까지 그 남자한테 안 내미셨던 거고요. 저는 오빠 자리 앞에 그 닳고 다른 가족 사진을 세워뒀어요. 그리고 남편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봄이 오고 복인당 골목에 포클레인이 들어왔어요. 40년 된 골목이 한 달 만에 평평해졌어요. 저는 철거 전날 유리 진열장이랑 낡은 간판이랑 작업대를 다 뜯어서 창고에 고이 모셔뒀어요. 건물은 안 팔았어요.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서두르던 그 7억이요. 저는 조합에 분양 신청을 하고 새 상가 2칸을 받았어요. 나란히 붙은 2칸이요. 한 칸에는 난주 주선 간판을 달았어요. 그 옆 칸에는 페인트 다 벗겨진 40년 묵은 복인당 간판을 그대로 올렸어요. 새 건물에 헌간판이 웬 말이냐고들 다들 한마디씩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아요. 복인당 안에는 아버지 유리 진열장이랑 작업대랑 조각칼들이
그대로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두 가게 문을 다 열어요.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나란히 두 번 나면 꼭 남매가 같이 장사 나온 것 같거든요. 오빠 통장에 있던 3,700만 원은 우체국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어요. 변호사 말이 오빠처럼 처자식 없이 떠나면 남긴 재산은 법대로 부모한테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돈은 3년 전에 아버지 몫이 됐다가 아버지가 가시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저는 상속 서류를 챙겨서 우체국에서 그 돈을 찾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오빠 이름으로 기부했어요. 우리 오빠처럼 가족을 못 만나고 혼자 떠나는 분들 장례를 도와드리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빚 갚아드릴 돈이라고 적혀 있던 돈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그 돈은 그렇게 쓰는 게 빚 갚는 거라고요. 지난달에 오빠 첫 제사를 지냈습니다. 전 부치고 남을 묻히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복인당에 도장이 하나 팔린 날이면 오빠가 라면을 끓여줬거든요. 계란을 두 개나 탁탁 깨 넣으면서 아버지 몰래 먹자고 웃었어요. 그 시절에 계란 두 개면 큰 호사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사상 한 켠에 라면 한 그릇을 올렸어요. 계란 두 개 동동 띄워서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수저를 가지런히 놓아줬어요. 요즘도 가끔 셔터를 내리다가 그 휘바람을 불어봐요. 높게 한 번 길게, 낮게 한 번 짧게. 대답은 없어요. 근데 어쩐지 오빠가 골목 어기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만 같아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가짜는 서류도 꾸미고 얼굴도 꾸미고 눈물까지 꾸며내요. 그때 세월이 새긴 흉터 하나, 남매만 알던 휘바람 한 자락은 끝내 못 꾸며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이 곧 도장이에요. 평생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핏줄을 팔아서 돈을 사려던 사람은 결국 둘 다 잃었고요. 올가을 추석에는 오빠 목 송편까지 빚어보려고요. 30년치 목이니까 좀 많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댁에도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빌게요. 자, 난주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앞치마로 눈물 닦느라 혼났네요. 저는 이 사연에서 두 장면이 오래 남아요. 하나는 울음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웃지도 울지도 못하던 난주님이에요. 나한테만 보이는 게 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줄 때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사무치는지 겪어본 사람은 알지요. 여러분 중에도 계실 거예요. 식구들 성화에 내 눈을 의심하면서 산 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수십 년 살림하고 자식 키우고 사람을 겪어온 들이잖아요. 그 눈은 아무나 못 가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이상하다고 말할 땐 그 마음을 너무 쉽게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편지예요. 조금만 더 모으면 간다. 그 한 줄이요. 미워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못 오는 사람이 세상엔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밤 떠오르는 얼굴 하나쯤 있으시지요? 그쪽에서 먼저 못 오면 우리가 먼저 걸면 돼요. 너무 늦기 전에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여보세요. 그 한마디면 30년 서먹함도 녹아내려요. 부엌에서, 마당에서, 버스 안에서 오늘도 이 사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덕에 한 집안이 살아요. 참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뵐게요.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